1937년 마르코폴로 다리의 총성 한 발이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대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일본군 한 명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충돌은 결국 중국의 운명을 건 12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번졌죠.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장제스는 공산당과 손잡고 반격을 결심했고, 국민들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항전 8년과 치열한 내전 끝 중국이 어떻게 분열하고 재탄생했는지, 그 충격적 역사를 지금 확인하세요. 마르코폴로 다리 사건 이후 전투는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보기도 하죠.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은 소련과 나치 독일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월한 전술과 현대적 장비, 압도적인 공중 우세를 가진 일본군 앞에서 중국의 방어선은 무너졌거든요. 단 6주 만에 거의 20만 명의 일본군이 옛 제국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진짜 참혹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상하이였습니다. 중국 최대 도시이자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는 14개국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거류지를 품고 있었어요. 장제스는 여기서 일본의 북방 공세를 분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기회를 포착했죠. 8월 13일 그는 상하이에 정박한 일본 함선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군은 즉시 증원군을 파견했고, 상하이는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되는 주요 전선이 되었어요. 격렬한 시가전으로 도시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전차가 배치되어 독가스 공격과 공습이 이어졌죠. 국민혁명군은 심각한 손실을 입어 특히 독일군에게 훈련받은 정예 사단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10월 말 국민혁명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 도시 중심부의 사항 창고를 지키기 위해 단 하나의 대대만 남았습니다. 자살대대라 불린 이들은 다른 부대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유미를 버텼어요. 그들의 희생은 국제 거류지에 있던 외국 감시자들 눈앞에서 벌어졌고, 사진과 보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서구 여론을 일본에 강하게 반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군은 후퇴하는 국민혁명군을 새로운 국민당 수도 난징까지 추격했어요. 나흘간의 필사적인 전투 끝 12월 13일 난징에 입성한 일본군은 6주 동안 약탈, 고문, 강간,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민간인 5만 명에서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 전쟁포로 약 3만 명이 집단 처형으로 사살되었어요. 참수, 생매장, 총검술 훈련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죠. 시체는 거리에 쌓이고 불태워지고, 양쯔강의 독일 사업가이자 나치 지지자였던 연 라베는 국제안전지대를 관리하며 폭력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개입해 일본을 저지하기를 바랐지만, 난징 함락으로 나치는 오히려 일본이 더 강력한 파트너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독일은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어요. 난징의 강강으로 불린 이 만행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지만 미국과 국제연맹의 규탄은 뿐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거든요. 일본군의 다음 목표는 우한이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얼짱 전투에서 보기 드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일본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장제스 정부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하 제방을 파괴하라는 명령이죠. 홍수가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할 거라는 희망이었어요. 6월 초 황하의 홍수는 인구 밀집 지역인 화베이 평원을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유역 마을과 도시에는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5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50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농경지 손실은 앞으로 수년간 기근과 고난을 초래했죠.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역사상 가장 큰 인재 중 하나였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홍수가 일본군을 막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피해 지역을 우회하기만 했거든요. 우한 전투에서 교전 중인 병력은 거의 200만 명에 달했지만 일본의 공군력과 전술, 광범위한 독가스 사용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개월 만에 도시가 함락되었고, 국민당 정부는 내륙으로 800km 더 후퇴해 서부 스촨성의 충칭까지 밀려났어요. 일본군은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난징에 새로운 괴뢰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더 이상 큰 타격을 가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1935년 중국의 유일한 주요 외국 원조국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필수 물자를 공급했고 소련 조종사와 항공기는 국민당 공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해 여름 유럽에 전쟁의 조짐이 보이자 스탈린은 일본과 휴전을 맺고 이틀 후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주요 동맹국을 잃었음에도 중국은 일본의 점령에 맞서 싸웠습니다. 충칭은 국민당의 보루가 되어 200회가 넘는 일본 공습에 시달렸어요. 한편 중국 북부에서는 공산당이 대규모 게릴라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공격했죠. 하지만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모든 협력은 다시 한번 단절되었습니다. 1940년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자 중국으로 가는 물자 공급로가 끊겼어요. 이 행보는 동남아시아 식민지들이 일본군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서방 열강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일본의 석유 금수 조치를 가해 이는 일본 경제와 전쟁 수행에 큰 타격을 입혔죠. 서방 열강은 일본이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도쿄는 오히려 전쟁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미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어요.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미군과 영국 기지를 폭격했죠. 빠르고 대담한 진격으로 일본군은 싱가포르,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잠자는 거인을 깨웠음. 1년 만에 미국 공장들은 다른 모든 참전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차량, 함선,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무기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1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받게 되었어요. 일본이 버마를 점령하자 물자는 인도에서 항공편으로 가져와야 했는데 미국 조종사들이 험프라고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위험한 경로에 장제스는 신랄한 표현으로 유명한 미국 장군 조셉 비니거 조 스티웰을 새로운 최고 군사 고문으로 맞이했습니다. 스티웰은 장제스를 고집세고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 차고 자만심에 가득 찬 폭군으로 여겼고 이러한 혐오는 상호적이었어요. 클레어 셰놀트 소장이 이끄는 유명한 플라잉 타이거스가 추가 지원을 제공했죠. 이 정예 미군 자원병 부대는 일본 공군에 맞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미군 공군 부대가 중국에 도착했고 여러 개의 미군 공군 기지가 건설되었어요. 중국은 이제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4대 연합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3년 12월 장제스는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함께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군의 저항으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발이 묶여 있었고 장제스에게 지원 확대를 약속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중국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원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부패, 황폐해진 산업 부문으로 붕괴되고 있었거든요. 국민당 정부는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탈영병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944년 4월 일본은 전쟁 최대 규모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연합군에 맞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중국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쳐 상황을 개선하려 했어요. 작전명은 이치고 작전이었죠. 약화된 중국군은 맹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여러 미군 공군 기지가 점령되었고 10월에는 남북 연결이 이루어졌어요. 중국군은 다시 한번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패배는 장제스의 명성에 또 다른 타격이었지만 스티웰이 자신을 모든 중국군 직속 지휘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자 그를 교체했습니다. 장제스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국민당의 부패와 무능을, 북방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계속 벌이는 공산당의 성공과 대조했죠. 하지만 이치고 작전의 성공은 일본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1945년 봄 일본의 마지막 주요 공세가 패배하고 중국군이 반격했어요. 미국의 일본토 전략 폭격은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소련은 만주를 침공했죠. 일주일 만에 히로히토 천황은 연합군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사망자 수는 엄청났습니다. 1,500만에서 2,000만에 달하는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소련만이 더 큰 고통을 겪었죠. 수많은 부상자, 피난민, 그리고 빈곤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새로운 중국을 이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패배는 중국의 공백을 남겼고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 그 공백을 메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냉전이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양측 모두 지지 세력을 확보했죠. 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 만주를 확보하고 노획한 일본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국민당 병력을 중국 북부와 동부로 공수했어요. 공개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충칭에서 미국이 후원하는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제스가 참모들에게 말했듯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거든요. 1946년 장제스가 미국에서 훈련받은 정예 부대를 이끌고 공산당이 장악한 북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국민당은 진격하여 선양과 예난에 있는 공산당의 전시 기지를 점령했어요. 하지만 공산당은 주요 전투를 피하고 전시 게릴라 전술을 고수하며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개혁 정책으로 수천 명의 농민들이 그들의 대의에 동참했죠. 반면 국민당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라는 악명을 더욱 쌓아갔습니다. 중국의 산업과 무역은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경제 부실은 고통을 가중시켜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차관과 군수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지지를 빠르게 잃고 있었어요. 1947년 린베오 장군은 공산군을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인민해맹군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지금이 게릴라 전술을 포기하고 국민당과 전면전을 벌일 때라고 판단했죠. 일련의 성공적인 반격으로 공산당은 영토, 무기, 물자를 탈취하고 탈영병과 포로를 징집했어요. 전황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9월 인민해방군은 세 차례의 주요 공세를 개시했죠. 첫 번째 공세에서 린베오는 국민당을 만주에서 몰아냈습니다. 국민당은 4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어 그중 15만 명만이 남쪽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다음 달 두 차례의 동시작전으로 텐진과 휘저우가 함락되었습니다. 국민당에게는 참혹한 겨울이었죠. 50만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최첨단 군사 장비의 상당 부분을 잃었어. 단 4개월 만에 공산당은 3번의 주요 승리를 거두 중국 북부에서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남부 도시들은 국민당의 통치가 무너지면서 혼란과 무법 상태가 되었어요. 그해 봄 공산당의 진격은 계속되었습니다. 4월에는 난징, 그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를 점령했죠.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앞에 서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겨울 국민당이 마지막으로 점유했던 지역이 공산군에 함락되었어 4년간의 중국 내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전투와 기근, 질병으로 500만 명의 민간인이 더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제스는 약 200만 명의 국민당 군대와 수많은 피난민을 이끌고 대만으로 후퇴했죠. 그는 마오쩌둥과 공산당이 승리한 중국 본토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이 한 나라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하게 되네요. 1937년부터 1949년까지 12년간 중국은 침략과 내전으로 3천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입었거든요. 난징 대학살 같은 만행부터 황하 제방 파괴 같은 비극적 결정까지 전쟁이 가져온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럼에도 중국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침략과 내전의 잔해에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과정이 순탄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끝났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겪은 참혹한 12년간의 전쟁과 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